한 주에 딱 중간까지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저는 김희욱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이 나오지를 또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장 막판에 하락분을 좀 축소시키면서 혼조권에서 마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난 금요일 고용 서프라이즈를 보고서 급격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몸살을 또 앓고 있습니다. 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시장의 어떤 대응은 너무 좀 과도한 투매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다는 속담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에서는 이제 일단 저점 매수의 어떤 느낌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인플레이션 지표 부진하고 또 바로 전날 나왔던 수출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닥터 구리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구리 가격은 간밤에 또 하락을 했고요. 이런 비철금속 가격들의 이제 최근 약세는 달러 강세와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뭐 느낌이 없지 않고, 그다음에 간밤에 유가는 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죽은 고양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려도 뭐 바닥에 떨어졌다 잠깐 튀어오르는 것 같은 잔인한 그런 증시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약간의 좀 꿈틀하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일 아이러니했던 이제 표현이 사랑의 매라는 건데요. 이 사랑의 매가 결국은 네가 나중에 성공하는데 어떤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거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매를 맞는 사람은 아프고 매 맞고 속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의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 활동의 어떤 활력도,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이 금리가 보통 이제 혈압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너무 낮은 저혈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이 바이탈이 나중에 살아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비이상적인 이 저금리 기조를 탈피한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당장 받아들이기에 이게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다가 이게 궁극적으로는 좋은 거니까 무조건 웃으면서 받아들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폭력에 가깝지 않은가. 월가의 분위기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유가에 대한 전망도 역시 연준의 현재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만한 보고서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신 국제 유가는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EIA 는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이고 이거는 IEA군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 벌써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유가가 추풍 낙엽 신세로 막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근데 이제 향후 그럼 갑자기 튀어오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5년 후인 2020년도에도 배럴당 50에서 80달러대의 박스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원인으로는 당연히 미국의 셰일 오일과 오페크 회원국 이 중동 산유국들 간의 어떤 이 치킨 게임, 이제 이게 당분간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저유가가 2020년이 아니라 더 이상 넘어가지고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유로존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 유가 하락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수입 물가 하락세가 크다.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과연 이런 저유가 시대에 있어서 지금 너무 낮아져 버린 이런 인플레이션을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도록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뭔가? 결국은 이제 소비 진작밖에 없겠는데, 이 소비라는 것도 상당히 좀 사람들의 이제 이 심리가 뭐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조금만 불확실성이 있어도 소비부터 당장 얼어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소비 진작의 어떤 모멘텀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마침 오늘이 우리는 막대 과자 데이고요. 중국은 싱글즈 데이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는 요거를 이제 보고 당분간은 안 볼 생각인데요. 이 사우디가 미국 셰일 오일하고 어떤 경쟁에 있어서 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거의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용이 1,000억 달러가 든다는 거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은 2020년에는 사우디의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 6.7%에서 50%까지 치솟을 우려가 있다. 여기는 자동차 할부라는 게 오히려 잘 없다 그러죠. 그냥 캐시를 가서 그냥 뭐
슈퍼카 이런 거 한 대씩 사고 뭐 이런 게 사우디인데 저렇게 사우디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중동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중동의 어떤 그 원유 패권을 일부 분산시키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많은 설비 투자와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셰일 오일 개발을 밀어붙였는데 정치적 명분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국 위상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이제 중동을 심심하면 건드리면서 무기를 팔고 전쟁 비용을 미국 정부에 부담시키고 했던 공화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았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결국은 오바마가 보니까 중동에까지도 미국 월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사우디 부채는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 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매에 비유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 사실 이제 월가에서는 서서히 이제 좀 대비를 하자. 어제는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대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이 연착륙의 느낌을 점점 주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이틀 동안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대비를 하자.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식의 좀 이성적인 투심이 돌아온 거고요. 제프 근들라흐라고 하는 미국의 이 사람도 채권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빌 그로스보다는 약간 이제 경력은 길지 않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2월 금리 인상은 누가 봐도 악재다. 지금 현재 70%까지 확률이 올라가 있는데 그야말로 연준은 나이프 엣지에 서 있는 심정일 것이다. 지금 시장도 두렵지만 연준도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강달러에다가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은 미국 경기가 다시 N자형으로 이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조심하자.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무엇보다 증시의 악재다라는 점은 반대로 이제 뭐 역이 대우의 명제 이런 걸 다 복합해가지고 적용한다면 증시가 지금 급락을 한다면은 오히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또 한번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지연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그야말로 나이프 엣지라고 하는 칼날 끝에 서 있는 연준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요. 증시에다가는 힘들 테니까 각오해라. 더하기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리면 또 연준이 어떻게 사정을 봐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중의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요. 오늘 여러 번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결국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야말로 과유불급의 논리로 너무 많이 올라도 안 좋고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좋은 게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고요. 지난 동향을 보면은 너무 많이 슈팅을 할 때 코스피에 부담됐고 그다음에 너무 급락할 때도 역시 코스피에 안 좋았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는 연준 출구 전략 가능성에 대한 반응이고 미 국채 금리가 급락할 때는 또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의 반응이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 며칠 이렇게 급하게 슈팅하는 동안 코스피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불리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 국채 금리가 이제 소폭이나마 하락한 것은 어떤 상승 피로감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 국채 시장에 그야말로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이 12월에 갑자기 이제 발을 빼는데 왕창 뒤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 정도로 이제 서서히 이제 뒤로 후진할 수도 있다는 이런 12월 금리 인상설이 공식화된 이후 처음으로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한번 같이 체크 좀 해보실까요? 재무부에서 발행한 미국 국채 10년물 발행은요, 낙찰금리가 2.304% 나와가지고, 물론 이전 국채 입찰 때보다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수요가 견조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응찰률을 봤을 때는 2.58% 나와가지고, 평균보다는 역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상 우려가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줬고요. 연준이 미국 국채를 다시 매도하기 시작한다고 해도 이거를 받아줄 수요는 어디에 있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해외발, 이런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떤, 현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하시라도 미국의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국 국채를 또 오히려 산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제 이거는 4년 전이 벌써 됐는데 동일본 대지진 나가지고 막 원전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엔화 가치는 오히려 올라갔던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원자력과 이 방사능 재앙 예고가 있는 가운데 그런 일본의 화폐를 안전자산이라고 사들였던 그때 당시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수요를 불러들이면서 이게 미국 국채 수요로 연결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또 연준 입장에서 그래 우리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지금 현재 뭐 SDR에 편입된 화폐들만 봐도 뭐 유로화, 엔화, 그다음에 편입될 화폐는 위안화. 근데 이런 이제 일본, 중국, 유로존 이런 데서 양적 완화를 추가할 것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시중 금리를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해외 수요가 또 받쳐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맨날 아침마다 뭐 프리메이슨이니 뭐 로스차일드니 뭐 여러 가지 좀 뭐 음모론과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모든 게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 같고 또 아니라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오늘 인사가 하나 월가에서 나왔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월가라고 할지 워싱턴이라고 할지 어차피 뭐 월가는 뉴욕에 있고 워싱턴 정가는 또 워싱턴에 있지만 연준은 또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자 누가 봐도 유태인이라고 이마에 써 있고 누가 봐도 어떤 앵글로색슨의 이런 쪽하고 좀 친화적으로 보이는 외모고 오늘 골드만삭스 패밀리 한 명이 연준 임원에 추가됐다는 이 설명이고요. 연준 내에서는 미네아폴리스의 나라야나 코촐라코타 이 총재가 좀 관심을 끌었던 건 뭐냐면은 원래는 매파였다가 QE3가 끝나고 나서 경제가 다시 좀 처지는 걸 보고서 바로 비둘기파로 전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야나 코촐라코타 후임 인사가 오늘 나왔는데 캐시 캐리 이름도 벌써 연준 의장이 뭔가 좀 걸맞지 않나요? 이 사람이 금융위기 당시에 TARP를 고안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황당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 은행 구제금융안을 지급하는데 그때 CT, AIG 뭐 등등 거의 지금 뭐 오늘날 하는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골드만삭스처럼 오히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처분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수사를 받았었던 이제 그런 기관까지도 일괄적으로 저 TARP를 지급해서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제 자금을 받아서 보너스로 직원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어느 금융기관은 주고 어느 금융기관은 안 주고 그러면 오히려 TARP 받은 데가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로 임명이 됐고 최근에 연방준비제도 지역 연은 총재 3명 인사가 있었는데 3명 모두가 골드만삭스 출신이었다는 거죠. 이에 나라야나 코촐라코타 현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12월 FMC는 나는 불참하겠다라고 이메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최근 목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골드만삭스발 유행어가 60% 확률. 우리나라에서는 뭐 60초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라면 골드만삭스에서 유행시킨 유행어는 60% 확률입니다. 이건데 심지어 내년 그 이후 내후년까지 금리 인상이 미뤄질 수 있다고 했던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9월 달 들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60%에 달한다. 마음 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뒤로 옐런 의장 의회 증언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고용지표 다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의 말이 지금 들어맞고 있는데 60%라는 거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절반이 넘는다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그런 게 아니라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절반이 넘으니 어떻게든지 대응을 해서 저걸 지연시키려면 이렇게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경계감의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내년 GDP를 보니까 3.3%에서 2.3%로 깎았고 2020년도에도 2%대 미국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6년째 양적 완화 기조가 진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한 4년은 더 양적 완화 기조를 연장해야 될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은 하되 계속해서 시중의 물가나 이런 걸 보면서 완화 기조의 어떤 느낌은 계속 연장할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상해지수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중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부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 소비자 물가가 부진했다는 게 마침 또 오늘 중국의 싱글즈 데이를 하루 앞둔 결과였기 때문에 싱글즈 데이가 크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젯밤 12시부터 시작된 싱글즈데이 매출이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쿼츠에서 알리바바가 특히 이제 싱글즈데이 대박 예감을 하고 있다는데, 요 싱글즈데이의 위상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하지만 어떤 캐릭터리스틱스는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하고 비슷하게 주로 이제 온라인 쪽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어젯밤 12시에 특판을 시작했는데 90분 만에 50억 달러 매출이 나왔고,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9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해서 이미 새벽 4시에 작년 판매고에 거의 육박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올해 총 매출을 14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로 가겠습니다. 이틀 동안 하락폭이 한 3.5% 됩니다. 간밤에 1%대 추가 하락해가지고 52선까지 왔고요. 일단 미국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반등 분위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52선에 매칭한다면 그래도 2000포인트의 딱 턱걸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까지는 예상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